네, 오늘 강연의 제목은 당신으로부터 말미암는 순간이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왜냐면 어떤 사건이 있고 대상이 있어야 순간이 맺히게 되고 내가 변할 수 있거든요. 그 변화를 수동하는 것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법에 대해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독서 경영 우수상이라는 게 뭔가요? 어떤 거죠? 독서를 많이 하는 기업에게 상을 수여하는 건가요? 설명 혹시 해주실 분 없어요? 예, 어쨌든 책을 많이 읽는다, 책과 가까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제 책 이거 전에 이번에 뭐 행사 때문에 유에서 유라는 시집을 뭐 나눠드렸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그 전에 혹시 오은이라는 이름 아신 분 계세요? 한두 분이라고 하면 좋겠지만 한 분 알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실 시가 조금 변방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많이 사실 한국에서 우리가 지하철만 타도 시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거 문 열리기 전에, 스크린도어 열리기 전에 잠깐 보는 어떤 것이지 그것을 보고 한번 시집을 사봐야겠다, 시집을 읽어야겠다고 마음 먹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 이유는 저는 학교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 배우잖아요, 여러분. 그럼 뭐 배워요? 시를 다 읽고 저희 때까지만 하더라도 암송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방학 때 2편 이상 외워오기 이런 거가 있었고, 실제로 시를 공부할 때 제일 슬펐던 거, 그리고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를 음미하는 시간이 전혀 없이 이 시가 어떤 주제를 내포하고 있고 이 구절이 어떤 의미를 상징하는지를 미리 참고서를 통해서 공부하는 거죠.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령 그런 거예요. 유치원의 시 중에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깃발이라는 시잖아요. 거기서 깃발이 상징하는 게 뭐죠, 여러분? 자유. 저는 그래서 언젠가부터 깃발하면 자유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뭔가 이 배움이라는 것이 오히려 나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제약하는 것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웠거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시는 외워야 되는 것, 교과서에서 공부하고 문제집에서 풀고 시험에 나오는 것을 정답을 맞춰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고, 현대 시는 뭐 난해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시를 읽고 우리가 해독을 하려고 해서 그래요.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시가 나에게 온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 어렵네, 그냥 나는 시랑 안 맞나 봐 해서 바로 시집을 내려놓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지 말자고 오늘 제가 시에 대한 이야기, 인문학 중에서도 문학, 시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106만 개가 있대요.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단어의 개수래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표준어뿐만 아니라 사투리, 비속어, 급식체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약어 같은 것도요. 51만 개가 개중에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벌써 사투리거나 실질적인 단어 체계에서는 외면받는 단어들이라는 거죠. 약 500개에서 1000개래요. 이게 뭘까요? 질문입니다. 500개에서 1000개. 예. 근접했어요,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강의 한번 들으셨어요? 예전에? 예, 축하드립니다. 네. 보통 사람이 하루에 사용한 단어의 개수가 500개에서 1000개밖에 안 된대요. 근데 적어요, 많아요? 적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많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먹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게요. 밥 먹었어? 할 때 먹다가 걸리기도 하고, 밥 먹고 왔어 할 때 먹고도 먹다잖아요. 그렇게 태깅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단어가 많이 쓰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는 직업이잖아요. 말을 많이 하고 다니니까 나는 조금 더 많이 쓰겠지 하고 하루 종일 녹음한 적이 있어요, 제 목소리를. 그런데 태깅하다 실패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싫은 일이 내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일이에요. 진짜. 저는 근데 실제로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 제 목소리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성우분들조차 자기 목소리 듣는 걸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500개, 1000개 사이라는 것으로 그냥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때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 내 단어, 내 인생의 단어는 뭘까? 인문학은 기본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학문이에요. 인문학을 통해서 내가 깊어졌어, 내가 뭔가 지식을 습득했어 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거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인문학이에요. 우리가 그릇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릇이 있어요. 이 그릇은, 그렇다면 뭐가 떠올라요? 밥그릇, 국그릇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컵도 그릇이에요. 종주도 그릇이고. 이렇게 외연이 늘어날 수 있고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게 인문학이 그걸 가능케 해줘요. 왜냐하면 그럼 천문학은 안 그러냐? 자연과학은 안 그러냐?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것들은 깊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거기서 질문을 뽑아내거나 어떤 다른 학문과 연계해서 거기서 질문을 뽑아내는 것은 인문학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만이 뭐 경영학이든 공학이든 미학이든 여기서 다른 것들을 질문을 또 파생해서 던질 수 있어서 전 인문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냥 좀 아이스 브레이킹 잠깐 할게요. 해 맛있겠다. 나 혼자 먹어야지. 여기 틀린 부분 뭐죠? 티읕이 아니라 시옷이어야 되죠. 이게 여러분이 정규욕을 잘 이수하셨다는 겁니다. 인문학은 이런 걸 가능하게 해줘요. 국어 문제인데 나 혼자 먹어야지는 안 돼요. 나 혼자 먹으면 안 된대. 같이 먹어야지. 윤리 문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린아이지만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나 혼자 먹는 게 안 되는 거 아니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걸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어린아이만 가능할 것 같았어요, 원래는. 근데 어른들도 인문학을 공부하면 이런 생각이 가능해져요. 왜냐면 사고의 외연이 넓어지니까. 그릇의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내가 아이가 되어보는 경험을 직접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볼게요.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림 속의 아이를 묘사해 보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 특성상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문제.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쓰시오 해서 한 굶은 아이가 길 모퉁이에 쪼그리고 앉아서 배가 고파 바닥에 떨어진 빵가루를 주워 먹고 있다라고 아주 완벽한 답을 제시했어요. 이번 문제가 너무 약간 잔인해요. 나 자신을 그림 속의 아이와 비교해 봅시다.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예를 들어 설명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러겠죠, 우리가. 나는 하루에 3끼를 먹고 시간 나면 간식도 먹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외식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보다 행복하다 라고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은 윤리로 접근해요.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하지 않은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같이 아픔을 해결해 주려 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런 질문에 누가 가세표를 칠 수 있겠어요? 누가 이걸 틀렸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오른쪽은 허옥순이라는 할머니가 쓴 시예요. 눈만 뜨면 애기 없고 밭에 가고 소풀 베고 머리 나무하러 가고 새끼 꼬고 밤에는 호롱불 쓰고 밥 먹고 자고 새벽에 일어나 아침하고 땡땡 받을 시간이 없더라. 땡땡은 제목이기도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이기도 해요. 이 할머니는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한글을 깨쳤어요. 그러고 4년 동안 한글을 배운 다음에 처음으로 한 게 이 시를 쓴 거예요. 예. 교육받을 시간이 없더라. 안타깝습니다. 개띠? 햇빛? 저분 약간 시인 가능성이 있는데 아쉽습니다. 네. 사랑받을 시간. 아이고, 맞습니다. 근데 오늘 햇빛도 나오고, 그러니까 축하드립니다. 사랑받을 시간이 없더라 라는 구절 너무 슬프지 않나요, 여러분? 이 할머니가 이른이 넘을 시간 동안 이 일상들을 매일매일 하고 계셨던 거죠. 눈만 뜨면 아기 없고, 결혼을 일찍 하셨겠죠? 아이가 한둘은 아니었을 것 같고, 밭에 가는데 소풀도 베고 나무도 해야 되고 집에 와서는 또 밥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읽더니 김영이라는 코미디언이 저랑 이제 친하니까 이런 거예요. 할아버지가 무능하다고. 일을 혼자 하든가 가정일을 도와야 되는데 가사를 돕지 않았다면서 할아버지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됐는데, 어쨌든 할머니들의 삶을 느낄 수 있는 시고, 이 할머니가
여든이 넘은 나이에, 일흔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썼던 시가 바로 이런 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의력, 다르게 본 능력 이런 건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도 너무 슬퍼요. 우리가 교육을 받기 때문이에요. 교육이란 건 너 이 방향대로 가 라고 하고 그 방향대로 잘 따라가면 너 잘하고 있어 라고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수학 문제를 풀 때 3 더하기 2 할 때 5, 너 잘하고 있어 라고 하지, 6 하면 너 잘못하고 있어 라고 하잖아요. 정답을 찾아가는 삶을 종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보려는 능력은 점점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는 시심을 호기심이라고 표현해요. 어떤 것을 궁금해하는 능력, 다르게 보려고 애쓰는 능력,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본 능력이 아니라 다르게 보려고 애쓰는 능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아이가 되려고 노력한 능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인문학에서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뒤늦게 꼽히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짜 재밌는 문제예요. 중학교 문제인데 여러분들 똑똑하시니까 맞힐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문제입니다. 물리 문제. 낚싯대는 지뢰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낚싯대를 사용하면 사람이 힘을 작용하는 힘점보다 작용점이 물고기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물고기의 무게보다 더 큰 힘을 작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낚싯대를 사용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저는 지금 성인이 되는 게 더 어려운데 이거를 맞힐 수 있을까 궁금해요. 혹시 정말 정답을 아시는 분? 맨손으로 못 잡았어. 좋은 답인데 아쉽습니다. 근데 정말 정답은 이거래요. 낚싯대와 고기 사이의 거리가 멀지만 그만큼 거리만큼 그 힘이 분산되어서 실제로 들어올릴 때의 힘은 별로 들지 않는다 라는 건데, 이걸 중학교 애들이 알 수 있을까 싶으면서도 이 친구의 답을 보니까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거죠. 이거예요. 저는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왜 인문학인데 손문학이 나왔냐 싶으면 나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나를 만들거든요. 여러분 옆에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책을 읽게 되고, 옆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영화를 보게 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인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어떤 지역에서 오른쪽과 같은 조개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점을 쓰시오. 조개화석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여기가 옛날에 바다였다 라는 거잖아요. 정답이에요. 그게 한 단계 더 건너간. 하지만 바다였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조개는 옛날부터 존재했구나. 사실 이게 틀린 답이 될 수는 없죠. 존재했으니까 여기가 바다였고 바다에서 조개가 자랐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틀렸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있는 그대로 현상을 받아들이는 건 종종 사회에서는 오답으로 간주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 시 중에 교과서에 실린 시가 한 2편 정도 있어요. 그 중에 한 편을 소개할게요. 미니 시리즈라는 시입니다. 느닷없이 접촉사고, 느닷없이 삼각관계, 느닷없이 시기질투, 느닷없이 풍전등화, 느닷없이 수호천사, 느닷없이 재벌 2세, 느닷없이 신데렐라, 느닷없이 승승장구, 느닷없이 이복형제, 느닷없이 행방불명, 느닷없이 폐암진단, 느닷없이 양심고백, 느닷없이 눈물바다, 느닷없이 무사귀환, 느닷없이 갈등해소, 느닷없이 해피엔딩. 16부작이 끝났습니다. 꿈 깰 시간입니다 라는 시예요. 이 시가 왜 중학교 교과서에 실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전히 교육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현실 비판적. 제재, 드라마 속 자기적 상황. 주제, 대중매체의 자기성에 대한 비판. 특징, 시어를 반복하여 은유를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함. 16부작 미니 시리즈의 내용을 1년 16행으로 구성하고 2연에서 여운을 남기며 끝맺음. 저는 여운을 남기는 시인이었던 것이죠. 몰랐는데. 근데 여전히 이렇게 이해보다 암기가 먼저 선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보다 위에 있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프레임 안에 갇혀서 이 시를 읽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시를 먼저 읽고 네가 생각하는 이 시의 내용이 뭔 것 같아?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 것 같아? 라는 질문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게 인문학입니다. 책을 읽으면 지금 당장 여기서 깨닫는 것은 없을지 몰라요.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는 항목을 정해주잖아요. 1번 오늘 뭐 하고 하루에 3번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뭐 하라고 지칭하는 데에 반해서 인문학 책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읽고
뭐라는 거지 대체? 난 그래서 어떤 삶을 살라는 거지? 라고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질문이에요. 여기서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달았어? 이것을 읽고 너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어가 아니에요. 질문을 하기 시작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게 인문학 책의 장점입니다. 이제 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저는 시를 읽고 쓰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애라는 단어는 총 9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1번, 2번, 9번 애가 필요합니다. 1번은 초조한 마음속, 몹시 수고로움을 뜻하는 애예요. 이 애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단어가 뭐 있을까요? 애쓰다, 애달다, 애달프다 할 때 애예요. 2번은 아이의 줄임말, 너 참 애 같구나 할 때 애라고 하죠. 9번은 사랑의 자를 써서 좋아하여서 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모르는 걸 읽어야 되니까 애가 타는 거죠. 그런데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특히나 시를 쓸 땐 더 필요해요. 이게 어떤 것을 다르게 본 능력. 제가 골목을 지나가는데 어떤 어린 여자아이 둘이 반대말 대기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남자, 여자, 빨갛다, 파랗다. 빨갛다의 발음 반대말이 왜 파랗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한 친구가 놀다 라고 했어요. 놀다의 반대말이 뭐죠, 여러분? 정확한 반대말은 놀지 않다겠지요. 진짜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런 거예요. 상대방 애가 재미없다. 근데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 못 해요. 왜냐면 놀다는 동사고 재미없다는 형용사니까 서로 이렇게 등가 관계가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심정으로, 아이의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현상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시를 쓰거나 읽을 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 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요? 네. 10분 30단을 이고 식당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싫은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교수님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운 공간 창틀으로 고요의 빗소리 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면 아주 먼 옛날 지금 그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1년의 눈목. 네, 이렇게 서정적인 시를 정말 무의미하게 읽어주시는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아니, 농담입니다. 이 시를 읽고 나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이 시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엄마가 지금 밖에 나갔어. 장사를 하러, 열무를 팔러 갔어요. 근데 집에서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엄마가 언제 오나 노심초사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시를 읽고 우리가 어렵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다 있었으니까. 그때 내 심정을 헤아려 보면 이 시가 그냥 읽는 순간 받아들여지기 마련이고, 저도 그래서 그때 재수할 때 수능 문제에서 틀리지 않고 맞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영도의 다른 시 중에 하나가 기억할 만한 지나침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연히 그곳을 지나게 되었다. 눈은 퍼부었고 거리는 캄캄했다. 움직이지 못하는 건물들은 눈을 뒤집어 쓰고 희고 거대한 서리 뭉치로 변해갔다. 무슨 관공서였는데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유리창 너머 한 사내가 보였다. 그 춥고 큰 방에서 서기는 혼자 울고 있었다. 눈은 퍼부었고 내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침묵을 달아나지 못하게 아니라 나는 거의 고통스러웠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중지시킬 수 없었다. 나는 그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창밖에서 떠나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우연히 지금 그를 떠올리게 되었다. 밤은 깊고 텅 빈 사무실 창밖으로 눈이 퍼붓는다. 나는 그 사내를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시예요. 이 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딱 하나예요. 이 시의 화자는, 기영도라는 화자는 예전에 신문사 기자를 했었어요. 근데 어떤 골목을 지나가는데 셀러리맨이겠죠. 야근을 혼자 하는 사람이 울고 있더래요. 그 울음이 사실 나는 혼자 왜 일을 못할까의 울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 남겨진 거의 정적 때문에 울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울음이 도시인의 울음인 거죠, 일종의.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발만 동동 구르다가 우리가 낯선 사람이 들어가서 울지 마세요 하면 더 이상하잖아요. 무섭고. 그러니까 밖에서 그냥 보고만 있다가 갔는데
자기 혼자 이제 자기가 직장을 잡고 일하다 보니까 다 불 꺼진 사무실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 심정이 짐작이 되고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게 이것은 시에서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지만 인문학 체계에서 가능한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기반을 다져주는 거거든요. 나라는 그릇이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고 깊어질 수도 있고 위로 솟을 수도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인문학입니다. 네, 이거 지나갈게요. 그냥 제가 드릴 선물은 없지만 퀴즈 하나 더 낼게요. 제 시 중에 1년이라는 시가 있어요. 어쩌면 대중적으로는 가장 많이 노출이 되는 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땡땡엔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옵니다. 근로자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니고 어버이도 아니고 스승도 아닌데다 성년을 맞이하지도 않는 나는 과연 누구입니까? 나는 나의 어떤 면을 축하해 줄 수 있습니까? 라는 구절이 있어요. 선물은 없지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5월. 어떻게 하세요? 이신 아세요? 네? 찍은 거? 근로자의 날에는 네, 똑똑하십니다. 이 제목이 1년인데 1월부터 12월 그리고 다시 1월로 넘어가면서 끝나는 시예요. 근데 제가 아까 공익근무요원 끝나고 입사하기 전까지의 신세를 생각하면서 쓰는 시예요. 근로자도 아니고 어린이 어버이 다 아니니까 5월에 그렇게 무수히 많은 기념일 20일에 가까운 날들이 다 기념일인데 나를 축하할 수 있는 날은 없구나 라고 자학하게 됐는데 어느 날 떠올렸어요. 5월 26일이 있다는 걸. 5월 26일이 무슨 날이죠? 5월 26일 제 생일입니다. 네. 그래서 되어보는 거고 제가 인문학이기 때문에 다시 인문학으로 돌아와서 인문학 도서를 읽는 시간 뭐 철학이든 미학이든 문학이든 문사철, 역사든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그런 책들을 읽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읽는 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읽는 책은 어쩌면 자기계발서일 수도 있고 처세술책일 수도 있고 뭐 주식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저는 어제 또 약간 요즘 그 온라인 서점에 갔더니 한 뭐 1년에 1억 벌게 해준다는 언니가 쓴 책이 있더라고요. 재테크를 통해서. 근데 지금 이 책 계속 뜨니까 한번 클릭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혹해서.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책들이 아니라 나를 향하게 만들어주는 책이 바로 인문학 책인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제가 시를 쓰기 때문에 문학책, 소설이나 시집이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문학이 더 그러냐면 문학, 특히 소설 같은 경우는 시도 마찬가지지만 등장인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화자라고 불리거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 감정선이 움직일 수 있고 어쩌면 그 등장인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되거든요. 아 맞아, 나도 이럴 때는 이렇게 했을 거야. 혹은 이런 말은 나도 참 많이 쓰는데 라고 할 때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거든요. 그래서 향하는 일은 사실 좀 어려워요. 향하다라는 단어는 1번 어느 한쪽을 정면이 되게 대하다. 2번 어느 한쪽을 목표로 하여 나아가다. 3번 마음을 기울이다 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는 일이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거울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어떤 생각 드세요? 한심하세요? 어떡해. 뭐 늙었다 뭐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우 난 참 못생겼구나 라고 재확인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나는 왜 이렇게 웃을 때 어색하게 보일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거울을 보는 그 경험 자체가 유쾌한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마치 내 목소리를 내가 다시 듣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만큼 나를 향하는 일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나의 못마땅한 점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마련해 준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직선이면 좋겠지만 사실상 들쭉날쭉한 선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평탄한 인생도 몇 번의 굴곡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 때문에 그 결절 때문에 제가 결절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어떤 마디가 있기 때문에 인생은 꺾일 수 있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뭐 사랑일 수도 있고 뭐 이직일 수도 있고 나의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무수한 어떤 점들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어쨌든 어디론가 향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어제와 오늘이 크게 다르지 않고
오늘과 내일이 와도 오늘의 어떤 색깔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를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잖아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어디론가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전에 저는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다고, 그냥 책만 읽고 영화만 보면서 고민만 많고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움직인다는 게 꼭 내가 여기서 저기로 물리적으로 움직인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이동하는 거, 마음이 법석이는 것도 다 이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걸 고민하고 계시다는 거는 결국 이동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 부서 이동이나 직장 이동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혹시 오해하실까봐 상급자들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으로 사는 시간을 만드세요. 여러분들의 역할은 적게는 지금 한 서너 가지, 많게는 7, 8가지가 될 것 같아요. 롤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여기 KTNG 직원으로서 이제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강연자로서의 오은을 달고 나온 거고요. 근데 이 롤이 나를 완벽하게 드러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 철저하게. 그때 내가 드러나거든요. 누군가하고 같이 있을 필요 없는 시간, 5분이든 10분이든 만들어내고, 그때 그 틈에서 그 시간에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게 결국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자아 정체성 배울 때 물었던 질문들하고 유사한 것 같아요. 나는 누구지? 무엇을 할 때 가장 나답다고 느끼지? 이런 것들이죠. 나는 어떤 나일 때 가장 행복하지? 나를 마주한다는 건 나를 알겠다는 거고요. 거기서 나와 나는 만난다고 했는데 나와 진짜 내가 만나는 거죠. 가장된 내가 아니라. 사실 보이는 나는 늘 즐거워야 되고 밝아야 되고 일 잘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되는데 실제 나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진짜 나가 누군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책을 읽고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인문학 강의를 듣고 사회적 고정관념을 깰 수 있었고 시와 문학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습니다. 사실 직장인들이 인문학 강연 들으러 가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직장으로 찾아오는 도서관 기류의 인문학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직장으로 찾아오는 강의를 해주셔서 되게 뜻깊었고요. 또 강의 내용도 삶에 있어서 왜라는 질문을 자꾸 하게끔 말씀해 주셨던 게 우리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좀 더 윤택하게 삶을 고민하면서 잘 살 수 있게끔 해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진행되는 강의였지만 되게 의미 있었고 뜻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강의였다고 생각해요.